반드시 시민의 어떤 조정 또는 감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어떤 모니터링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고 자문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 정책 분야에서 좋은 굿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또는 정당이 실제로 정책적인 어떤 생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전문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이 중층화되면서 실제로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정치 영역에서만 그거를 발굴해내기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 그룹에게 의제 설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집행에 대한 권한까지도 저는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 굿 거버넌스의 원칙인데요. 네,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시민 참여를 통해서. 그런 사례는 이미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남경필 당선자님께서도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전국 협의회 고문으로 계신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이런 거버넌스 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 이제 우리가 독일의 연정을 우리 김탁환 교수님께서 쭉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유럽에서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보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유럽의 국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인권, 자유, 정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당이 집권하든 보수당이 집권하든 건드릴 수 없는 일종의 성역입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이나 그 정치 세력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정말 이런 합의된 어떤 보편적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또 어떻게 합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자세와 인식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나치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 역사에 대한 자세, 인식이 어느 정치 세력이든 별 차이가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양극단을 극좌든 극우를 이 연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는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배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강제적 배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떤 문화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진실에 기반을 둔 반성적 성찰과 엄격한 교육을 해나갑니다. 역사 교육.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좀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다음에 또 유럽은 이런 게 이제 혁명과 전쟁을 통해서 시민혁명 또는 여러 차례 전쟁 등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확립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치적 제도, 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시민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사회. 근데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시민적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민사회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탈권위, 시민중심, 나눔과 연대 문화가 이미 정치 영역까지도 규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에서 연정이 상호 존중, 존재 자체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를 보면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근데 이 연정이 되면 저는 그런 문화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세 분 총리, 기민당, 서민당 이 세 사람이 웃으면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모두가 승자인 그런 어떤 문화가 저는 생겨날 수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을 중시한, 그러니까 아까 뭐 계파, 개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가 발전 또 사회 발전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적합하고 절실한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또 실사구시적인 어떤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연정이 우리나라 정치계와 가장 크게 지금 여기까지만 평가를 해도 정말 기여를 한 게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계와 국민들 모두에게 정치적 상상력을 확대시켰다. 아, 우리 정치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정치의 지평을 확대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여야 정당 연합을 넘어서 시민적 가치, 인권, 평화, 정의, 생태, 생명, 연대, 나눔 등을 공유하는 시민사회의 재부문과 세력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 단순히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 사회적 협치로 나갈 수 있고 발전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뭐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염려만 주는 정치가 희망을 주는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기특한 일을 했다라고 좀 칭찬해 주셨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작, 실험이 있다고 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 연정을 통해서 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요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러시면 그렇게 되면 국민을 진짜 위하는 정치, 생활 정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시민의 참여를 역시 시민단 사회운동을 많이 오랫동안 하셔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셨고요. 제대로 못했을 때 질책하는 그런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교착에 빠졌을 때 서로 욕심을 할 때 조정자 역할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참여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랬고, 그것이 굿 거버넌스로까지 되는 것을 희망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중앙에서의 협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이 중요한 가치를 놓고 서로 협력하는 모델의 시작이 되기를 또 희망해 주셨습니다. 네, 송경희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예, 이어서 정영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정영덕입니다. 김택환 교수님을 제가 처음 뵌 게 80년대 후반, 그 당시에 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영국에 1년 이제 그 교환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본에 들렸을 때 한번 뵙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에서 91년에 제가 이제 베를린에 1년 있었는데, 그때 또 본에 제가 갔을 때도 한번 뵀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이 대단한 그 민주투사의 이미지였습니다. 아주 열렬한 그런 아주 혈기가 대단하신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인상이 남아 있는데, 그 김택환 교수님이 엊그저께 연락을 주셔가지고 연합정치에 관해서 경기도가 이제 추진하는 연합정치, 또 상생과 협력을 묻다,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하는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제가 너무 좋고, 또 김택환 교수님의 그
자세를 제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아주 공부할 겸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주 그 강의를 역시 예전에 못지않게 아주 열렬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학자가 아니고 행정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 정책 문제,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이것이 완료되는가 하는 이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 문제, 행정관리의 문제를 보다가 역시 정치의 문제가 걸리지가 않을 수가 없죠. 정치를 보면은 이 정치가 항상 우리나라 정치의 그 특성이 이제 이렇게 또 간접적이나마 또 자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은 이 너무 갈등 구조다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점입니다.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4번째로 갈등이 많은 나라다. 뭐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심하고 이것이 결국은 이런 갈등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면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갈등이 심한 것을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아주 파란만장하다고 할까,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근현대사를 우리가 살아왔고, 그런 우여곡절을 아주 짧은 기간에 또 겪었습니다. 국가 형성,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지구화라고 하는 이런 큰 거시적인 사회 변화를 아주 짧은 기간에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수십 년 또는 적어도 뭐 수백 년 거쳐서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러한 변화에 수반되어 있는 갈등을 그때그때 이렇게 풀고서 넘어왔는데 우리는 그럴 겨를이 없지 않았나.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꼭 그냥 갈등을 해서 갈등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구조를 풀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뭐 평소에 좀 하는 편입니다. 각 정당이 우리가 복수정당제죠. 그런데 정당들이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변화를 겪어오면서 선명성, 또 집단적인 어떤 단결성을 강조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발전 단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뭐 신부님이 죽기 아님 살기식이라는 말씀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죽기 아님 살기로 이런 정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1987년 민주주의 이행 이전뿐이 아니고 87년 민주주의 이행 이후에도 6차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정당 간의 갈등 구조,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이 대결 양상이 87년 이후에도 뭐 어떤 면에서는 더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집권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협의, 협상 이런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선거는 더 치열해지고 그러니까 과대 공약을 하게 되고 이 과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집권 후에 집권한 대통령이 또 그것을 얼마 정도라도 실현하려고 또 무리수를 두고 처음부터 그러다 정책 실패가 오고
하반기에 취임 임기 하반기에는 지지도가 하락하는 또 어떤 정착자가 무슨 걸 법칙으로 이렇게 뭐 말을 맺는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가면 반드시 하락하는 지금 5번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글쎄 정당 간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정당이 집권했든 적어도 5년 임기에 그런 대로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식물 정부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문제였다. 저는 왜 복수정당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생물체, 유기체의 원리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 생물체를 암컷하고 수컷을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분리시켜 놓은 이유를 한번 제가 동물의 왕국인지 어디 텔레비에서 아주 재미나게 봤는데 왜 그러면 분리되어 있는가?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야 다시 이렇게 결합하면서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그 형태의 새로운 결합이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종족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만은 복수정당제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정책 아이디어를 아주 다양화하고 그 다양화한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복수정당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이것이 국정의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국정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번, 이번 6번째 5년제 대통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냥 국회에 던진다라는 말들 하죠. 국회에 던지면 여당은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통과시키는 또 임무가 주어지고 야당은 결사반대. 신부님이 표현하신 죽기 아님 살기식이라는 게 너무 와서 닿아서 그 표현을 또 저도 자꾸 되풀이합니다만은 그런 대결 구도가 계속 왔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반 합의 그 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관건, 하나의 큰 과제인데 저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것이 곧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안하는 이러한 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이 구호가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하는 의의는 지방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한다라는 그런 의미, 또 지방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실험을 거쳐서 그것이 전국 수준으로 확산되게 한다는 의미, 또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꼭 중앙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20여 년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개혁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한번 연정을 한번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의 정치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사회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갈등 심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고
이것을 깨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연정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치 집단이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하라는 의미보다도 도리어 둘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합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A냐 B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A-B-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만들어 주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정 토론을 마치고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60분 맞죠? 4시까지요? 네, 그러면 한 마지막 또 클로징 해야 되니까 4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여야 협상단 오셨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몇 분과 경기도 혁신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제 참석자 명단이 있는데 지금 이 플로어 발언 순서는 이게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 질문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그럼 플로어에서 근데 좀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 있으면 좀 먼저 우리 임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바쁘시고 지금 본회의가 있는 중이라 먼저 좀 말씀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독일에서 그렇게 대연정을 해서 굉장히 그 연방정부 수준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아침 조찬 세미나에서 듣고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방 단위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우리에게도 여야를 떠나서 하나의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경기도는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서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독일의 경우에 연방하기 전에 여기도 잠깐 보니까 지방 단위에서 독일의 주 단위에서 연정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지 또 그것이 연방 수준하고 주 수준에서 역사적인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그 중앙정부는 항상 소연정, 대연정을 했고 대연정만 8번 중에 3번을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연정을, 대연정을 더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6개 주에 5개 주가 대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오늘 이의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비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내연 의원님 때문에 그런데 저는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독일에 살았던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 주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주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주입니다. 그 한 주가 인구가 1,800만 정도 되는데 네덜란드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가 능가해야 될 주가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 주. 근데 그 주가 제가 살았던 그 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주가. 그래서 이제 그 1,800만의 독일 최대의 그러니까 가장 생산성이 높은 주, 복지가 잘 돼 있는 주가 가장 이제 경쟁력이 높죠. 거기서도 정권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대연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삼인당이 잡고 기민당이 잡고 막 쭉 했는데 일반 주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요. 우리 같으면 새누리당하고 정의당이 연정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정의 가장 큰 의미는 보수나 계파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국민과 도민을,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실적 안 하면 5년 후에 4년 후에 다 가르쳐 버리니까 연정이 들어가서도 경쟁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보 쪽이 잘할 것 같으면 복지를 맡고 보수는 경제 쪽에다 맡고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막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실적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데는 그쪽에서 다시 선택을 받는 거고 실적을 못 받으면 퇴출되는 겁니다. 이번 연방정부에서 경제부를 맡았던 자민당이 소연정을 맡았는데 실적을 못 내서 퇴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연정이 자민당하고 기민당하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 경기도 여기 다 되시면 제가 한번 그 노드라인 웨스팔렌이 어떻게 해서 가장 침체되어 있던 주로서 다시 세계 제1등주가 됐습니다. 그 싱클러스도 만들고 새로운 정책, 새로운 이제 그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냥 전 세계에서 단일 주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주입니다. 경기도하고 구성이 비슷합니다. 한 인구 100만 도시들이 한 뭐 8개 있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가진 내부 구전도 거기에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그것도 한 10개 도시가 있는데 각 도시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가장 이제 살기도 좋고 산생력도 있고 또 생산성도 가장 높고 복지도 돼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예,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마이크 좀 주시죠. 지금 이게 뭐 학술 토론회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좀 일반적인 말씀이나 그런 질문보다도 경기도에서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좀 구체적인 제안이나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 저널리즘의 정치부 대기자 김준성입니다. 그 독일의 연정은 말이죠. 같은 거리를 같은 속도로 달리면 비슷한 곳에 병원이 있다든지 또 어떤 주에서 예산이 남으면 부족한 주에 주지사가 돈을 그냥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그 2차 대전의 오류에 철저한 반성에서 이 나눔의 권력 문화를 형성하는 터전 위에서 크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개혁으로 도출돼서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히든 컴퍼니나 잘 훈련된 기능, 기술, 연구원, 그 다음에 제조업과 금융이 결합된 공동체 체제에서 이게 실제로 자라고 있는데요.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시적절한 제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인데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이런 큰 아이디어를 국민들 생활 속에 정치 문화 속에 자리 잡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질문은 정용덕 선생님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미국과 맞상대를 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 내에 전쟁의 어떤 정치사적, 철학적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재건을 위해서 미국에서 자금을 댄다고 할 때 보통 지도자들 같으면 싸운 전력 때문에 몇십 년이라도 지나고 나서 미국의 자금을 받을 텐데 받아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과연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저는 이 대연정을 하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새누리당의 그 당수회담, 소위 말해서 영수회담부터 해가지고 남경필 의원님이 주창하신 이 연정은 경기도 단위에서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예산도 필요하고 정치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컬처의 새로운 전개도 필요할 텐데요. 그 시범적으로 하시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예를 들면 60년 후에 120년 후에 대한민국의 그림을 그리면서 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 답변은 나중에 여러분 플로어에서 말씀을 듣고 일괄적으로 좀 듣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발언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남 당선인에게 해주신 질문도 나중에 당선인 인사 말씀 있을 때 그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못 봤습니다. 다시 말씀해 네.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요번에 경기도 의회 의원 당선된 김보라입니다. 네. 우리 김태환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인사가 만사 이런 얘기 하셨고, 지방 행정 권한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합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나눌 수 있을 만한 그 인사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 연합정치를 하는데 어떤 정책을 협의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발전을 해 가려면 이 실천에 어떻게 양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행정부 중심의, 관료 중심의 행정단위, 실천단위에 그러면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미래위원회를 그런 실천단위로 제안하신 것처럼 여기는 써 있는데, 아까 이제 발제하실 때는 미래위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부하는 이런 느낌으로 또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천 단위로 미래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보라 의원님. 예, 다음에. 예. 저는 김영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새정치연합의 원혜영 경선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했었고, 지난 선거에서는 김진표의 공공성 강화 정책팀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김태환 교수님 연정의 전도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김태환 교수님의 이 오늘 강의가 조금 더 일찍 있었으면은 우리 남경필 당선자께서 쉽게 이 연정 제안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김태년 위원장께서도 쉽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연정이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건데, 우리 아까 신부님께서도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에서도 나눌수록 커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파이가 작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파이가 작아지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연정을 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연정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남경필 당선자께서 확신이 있는, 아까 우리 이제 김태환 교수님 그것이 실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실적은 연정의 결과물인 거고, 연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몇몇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 상견례 할 때도 좀 우리 인사 말씀을 좀 듣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연정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임하는 자세도 아직은 서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우리 당선자께서 정무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도의회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약간 놀랐는데, 또 나중에는 또 우리 또 소주도 한잔 하실 수 있으니까 도의회는 이제 뭐 지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도의회하고 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야권의 그 사회통합부지사직에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지사의 역할은 도의회 대책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가혹한 역할을 맡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야권의 그 부지사의 역할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정무부지사가 하는 역할들과는 좀 더 다른 역할들을 부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태환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은 연대 기민당과 사민당이 연대를 했을 때 그 주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당, 적어도 경기도당 차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협상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남경필 당선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대연정을 하게 되면은 경기도의회 128명의 의원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대연정임에도 불구하고 대연정에도 포괄하지 못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그런 정책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송영 신부께서 시민사회 쪽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런 시민사회라든지 특히 이번에는 진보정당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선자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 이름은 이병길입니다. 김태환 교수님 연정에 관한 5가지 장점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 인재 풀을 넓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튼 뭐 통 큰 정치다. 뭐 굉장히 또 우리 당선인을 갖다가 리틀 자이언트라고 이렇게 또 명명을 해주셨는데 연정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근데 그 연정을 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정치적으로 이 다수당이 있는 그런 정치 체제 하에서 의회 권력의 그 과반수를 점하기 위한 그런 정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양당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선거를 하고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정의 형태는 독일식의 연정을 우리가 이렇게 상정을 하다 보면 너무 이상적인 것에 흐를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넘어야 할 그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경필 당선자께서는 이제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해서 할애를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또 약간 정책적인 배려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일종의 정책 협의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광 교수님께서 지금 독일 체제, 정치 제도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 지금 경기도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지금 아마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 그 걱정하는 것은 의회 입법권을 혹시 이러한 그 연정을 통해서 정책 협의체를 통해서 의회 입법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발제하신 김태환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예. 이복진 기자님. 아까 교수님, 김태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독일 같은 경우 8개 부처장관 자리를 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사가 자리를 줄 수 있는 거는 정무부지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산하기관장이나 아니면 뭐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히 산하기관장의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상위 법을 또 개정을 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경기도 내에서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 김 교수님 답변을 듣고 또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4시,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 도당위원장님하고 당선인 말씀하셔야 되니까, 시간 감안하셔가지고. 이승철 대표님도 뭔가 한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진짜 아주 예리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김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국 지방자치는 이 3% 정치 내지는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당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실행기구가 돼야 됩니다. 자문기구는 별 힘이 없습니다. 실행기구가 이거는 당선자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7인이 되든 10인이 되든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분은 또 이 주요한 경기도 도정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 7인의 10인의 회의가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 내지는 명망가들이 모여서
경기도에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어떤 확고한 저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김영철 박사 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후배 기자 이문기 기자하고 비슷한 문제 제기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반쪽 지방자치다 보다니까 나눌 수 있는 게 몇 개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정무부지사가 있을 거고 경제부지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개발연구원 등등에서 이제 쭉 산하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독일식으로 하면 심플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당선자께서 잘할 수 있는 반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새누리당 새정치 쪽에서 잘할 수 있는 반을 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전체 이 당선자가 자리를 40개 내지는 50개를 아마 임명직이 가능할 겁니다. 그 임명직에 공무원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수혈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경기도를 새정치를 만들어갈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타협이 돼야 됩니다. 그게 협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새정치 쪽에서 그야말로 우리는 이런 거를 진짜 이번 경기도정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실현해 보겠다 그러고 또 새정치가 당선자가 우리 공약을 내걸었는 게 있을 거고 이것만은 꼭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테이블 앉혀놓고 자리가 몇 개 있는지 보고 토론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사권은 이제 당선자한테 있으니까 또 우리 도당위원장이나 부지사가 결과적으로 두 번째 인사권자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이런 사람한테 이런 풀로 이런 방식에 가는 게 좋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토론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들어지고 예산만 만들어지면 4년 그냥 굴러갑니다. 그래서 초기의 협상 과정이 가장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경기도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얼마나 뭐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일의 경우 주정부는 철저하게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주지사를 맡는다. 그러면 연정을 하면 반을 그냥 대연정이다. 반을 띄줍니다. 그럼 당신네들은 예를 들어 복지를 하고, 당신네들은 이제 경제를 맡고, 나는 뭐를 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뚝뚝뚝 띄주고, 그 밑에도 이제 산하기관들도 그렇게 뚝뚝뚝 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지사로 봐서는 정치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각자 잘하는 걸 맡겠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실적만 챙기면 됩니다, 이제. 그 실적 챙기는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나는 사회공헌 비서관이든 무슨 정무부지사든 경제부지사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장이든 이런 경기도가 그야말로 풀 수 있는 모든 자리가 있습니까? 풀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빨리 보고를 받으셔갖고 우리 김태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의원님하고 만나서 여기 핵심 분들이 만나야죠. 만나서 이런 거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누가 어느 당이 맡고 그중에 어떤 인사를 당신네들 추천해라. 그럼 그 추천해서 거기서 가장 적격자들을 해가는 겁니다.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독일 내에서도. 그러면 독일에서도 자민당하고 기민당하고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중앙당도 의견을 내기도 하고 지역당에서도 당원들도 의견을 내기도 해서 막 추천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협치입니다. 이미. 협치해서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이 됩니다. 저쪽에서 추천한 인물의 수준하고 이쪽에서 추천한 인물의 수준하고 또 격차가 나면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또 적이 되는 거죠. 이제 보이지 않는 이미 국민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다 투명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웹사이트에 다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 김영철 박사까지 이야기한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은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걸 맨날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독일은 현재 인권,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연대와 정의입니다. 물론 이제 환경도 있지만 이 네 개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상생, 대통합, 그다음에 연대, 그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상위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새누리당하고 특히 남경필 당선자님하고 김태현 의원님 이것도 같이 공유하십시오, 그죠? 그게 가장 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그 가치를 우선적 가치를 놓고 본다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파 이런 것들은 저는 하위의 개념으로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는 이렇습니다. 독일에서도 시민사회가 발전되고 유럽에서 시민사회 발전했는데 시민사회는 어쨌든 건설적 비판자로 남아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핵심은 의회가 아닙니다. 의회가 맞는데 아까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독일의 지방자치, 전 세계 지방자치의 핵심은 행정권입니다. 행정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관을 누가 맡느냐입니다. 도지사를 그러니까 주지사를 누구 맡고 그 산하를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대연정의 핵심은 뭐냐면 이 총리를 메르켈이 맡고 부총리 경제부 장관을 가브리엘이 맡았는 거예요. 3인당 당수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의회가 이제 다수당을 꾸려가는 겁니다. 핵심은 의회의 다수당이 중심이 아니고 정부 부처입니다. 중앙부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독일에 거기에서 주의회를 많이 가봤어요. 가보면 주의를 우리 같이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운영되느냐면요. 거기 시민단체들을 발표시켜요.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정당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파적 싸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많지 않고, 의회라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의 뜻, 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듣고 바로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핵심을 여러분들은 이번에 경기도가 난 충분히 보여주시라고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집행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어떻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자 이야기, 후배 기자 이문기 기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두 당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인선을 두 자리가 아니고 장관 자리를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10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반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대구도 해야 되고 강원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키우느냐 하면 미래 리더를 키워야 됩니다. 리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 능력이 아니면 리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내가 살림을 해보고 내가 정치를 해보고 내가 사람들을 포용해보고 살아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그게 도지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도지사는 주로 중앙공무원들이 많이 했죠. 지금은 대한민국 최초로 정치인들이 이제 도백을 다 맡는 시대. 이게 미국이고 독일입니다. 클린턴 아칸손에서 주지사에서 대통령 된 겁니다. 아까 우리 또 교수님이 했지만 카터도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한 명도 지사나 시장을 거치지 않고 안 간 사람은 메르켈 혼자 부릅니다. 다 시장이나 도지사를 거쳐서 총리가 다 되는 겁니다. 왜냐? 네, 교수님. 예, 고마우겠습니다. 여기 오셨다가 다시 교수님 이 본업이로 예. 고맙습니다. 지금 교수님 답변하신 것 중에요.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의 연정의 핵심도 이제 인사와 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훈련, 미래의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장치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에는 부지사가 3명이 있습니다. 행정 1부지사, 2부지사, 그 다음에 경제부지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부지사는 이제 정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부지사 정도 이렇게 이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에서 검증된 공무원들이 와서 행정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사라고 해서 어떤 정책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국장들까지도 이제 야당에게 부지사에게 지금 협의체라고는 했지만 인사협의체라고 했지만 신규로 임용되는 그런 구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 체제, 국가공무원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요. 공무원, 국가공무원, 직업공무원제 자체를 좀 더 수정하거나 바꿔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업 경기도가 설치하거나 이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피하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될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자리를 이번에 정책협의체 연정을 한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눠먹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부를 맡는다. 그러면 경제부에 산하 뒤받치는 밑에 산하기관 그쪽에 인사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정을 자꾸 이제 지금 저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힘을 합치셔야 됩니다. 합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 특별법이 상위법으로서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지 해서 그래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싸워서 반쪽 만들어놨는데 재헌국회 때는 이보다 더 잘 만들어놨는데 이걸 온전한
이 지방자치제도로 가는 게 저는 또 두 분의 또 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그 뜻을 받들어서 이번에 빨리 통과시켜주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크게 바꾼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체제로 가면 아까 자꾸 자리 문제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켜야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도당위원장님 말씀 두 분 듣고 또 당선인 말씀을 듣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되고,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 죄송합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도 한 말씀 마지막에 되셨습니까? 예. 이승철 대표님 한 말씀 하실래요? 예. 그러면 세 분 마지막 말씀 듣기 전에 사유자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경기도의 소연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이 기대감을 너무 올려놓는 거 아닌가, 너무 사람을 부품하게 만든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경기도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이제 정책협상단에 들어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치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이거는 너무나 의미 있는 첫 실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면 가치도 살고 과정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성공하려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게 당위성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분이 말씀해 주실 때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연정과 협치가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을 놓기 싫은 거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자기 존재 기반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있고 저는 언론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 진영 논리 하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품하게 만들고 기대감을 높게 만들고 이것도 연정이냐고 성과를 폄하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작은 성과라도 저는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우리 송경희 신부님 계시지만 칭찬을 좀 시민단체에서 나중에 결과가 충분치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가는 그 노력을 봐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그것도 협상 결과로 가져왔냐, 양쪽에서 다 욕먹을 때, 둘 다 손해봤다고 생각할 때 저는 진짜 윈윈하는 협상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남경필 당선인하고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의 도당위원장님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던진 연정이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 걸 먼저 내려놓겠다고 던진 거고,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떻게 보면 이 연정에 참여해서 얻는 득보다는 들어먹을 욕이 더 훨씬 많을지도 모르는데, 김태년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마음을 열고 응해 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정치인이 먼저 자기의 기득권을 놓고 한데 박수만 보낼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저는 관심만큼이나 의무라고 생각을 저는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고요. 이 사회자가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하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도당위원장님 두 분과 당선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진규 위원장님이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또 파트너라. 글쎄요, 저 뭐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감도 못 잡고 괜히 또 분위기에 저 앞에 나가서 하시죠, 위원장님. 끝까지 나가서 하니 아닌가. 참고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제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멋있게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쎄,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시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중앙정부에서도 못했던 거를,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파격적으로 던진 거로, 저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다른, 우리 나경필 당선자께서 아마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새벽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독일 공부, 경제 공부, 또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지배적인 뭐 평소에 생각도 있으셨겠지만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이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독일에 뭐 지금 제가 보다가 들어왔지만 또 5가지 성공 사례도 있고 또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과연 우리 나경필 위원장님은 정말 파격적으로 우리 김태년 위원장도 마찬가지 둘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또 큰 거를 던지셨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 쪽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하는 긍정적인 거로만 다 된다면 저는 상당히 좋고 아주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아마 우리 나경필 당선자하고 제주도인가요? 제주도에서 2군데서 좀 보는데 역시 이제 선두를 다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하고는 다르게 가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경필 위원장님 당선자님만의 뜻 갖고는 안 되고 연정에 참여한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이 아마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초창기에. 이게 만약에 처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저는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한 꼴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다 좀 들어왔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기존의 우리 정치 질서에서 가장 아주 치열하게 대립했던 게 이제 올 오한았으니거든요. 선거판 붙으면 뭐 이건 뭐 완전 사생절단으로 치른 선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닥치는 부분도 우리 나경필 지사를 비롯한 분들의 어떤 실망감 이런 걸로 또 연결되지도 않을까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연정에 우리 지사님도 또 많이 배려를 좀 하셔야겠지만 또 연정에 참여하는 반대편 쪽에서도 아까 지금 5대 장점이 있는데 정치 안정화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끝으로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니 해도 정책이라는 게 다 성공할 수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사님도 하시다 보면 뭐 7, 80%, 8, 90% 또 성공하는 것도 계시겠지만 또 실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지만 그럴 때 이거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거를 잘만 됐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 그게 아마 좀 작은 문제지만 또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또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많은 욕심 내지 말고 저는 그 순수한 뜻을 살려서 두 분이 또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뜻을 살려서 아마 정치판이 지방정치도 마찬가지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도 51대 49로 승패가 갈렸어도 나머지 부분에 또 이런 참여하는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저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여기서 토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남경필 위원장님이 또 당선자께서 생각하신 대로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도 많이 좀 생각을 하셔서 가시면 아마 우리 남경필 당선자만 뜨는 게 아니라 김태년 위원장도 많이 뜨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들도 이게 아마 생소할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또 우리 저 지지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선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또 신선한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해나가야지 이걸 뭐 한꺼번에 그냥 또 전리품 나누듯이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년 위원장님. 오늘 바쁘신데 우리 김택환 교수님 귀한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던 우리 송경영 신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장영덕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종훈 성공해야죠. 성공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크게 성공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성공할 거면 성공해야만 한다면 크게 성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날이 갈수록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프로젝트가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독일의 연정 사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정치 제도나 문화 법률 체계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사례를 보면서 이걸 한국 정치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이냐라는 이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그 문화,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배워서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도로서는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형으로 한국형 연정의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우리 남경필 당선인께서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형 지사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야당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당의 당 중앙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당 중앙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약간 곤혹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뭡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야당에다가 탁 던져놓으면 그 야당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이 시도당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독일 연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그날 밤에 월요일 날 밤에 오후에 그냥 그렇게 말씀 주셨으면 이걸 정말로 진정성 있게 제안하신 거라고 하면 정책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역제안을 드린 건데 하루도 안 지나서 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하자고 합시다 이러고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빠른 속도로 와버린 건데요. 제가 이렇게 몇 시간 고민 안 하고 이 프로젝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치문 제도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정치한 지 한 10년 조금 넘었고 뭐 중간에 한 번 쉬어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두 번째 한 6년 7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권 늘 상생과 협력을 주장하시는 전도사이신 김성권 의원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사실 뭐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좀 징글징글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4선, 5선 하시는 선배님들이 전에는 참 존경스러웠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4선, 5선씩 하실까. 남경필 우리 의원님도 참 당선인도 존경스러웠고. 근데 요즘은 좀 신기해요. 전에는 존경스러웠는데 요즘은 좀 신기해요. 뭐냐면 이 꽉 막힌 한국의 정치 이 현실. 이 승자 독식의 이 정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대립해야 되는 이 정치 현실이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 이거 어디선가부터 이거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선가부터는. 물론, 이 한국의 이 정치 제도는, 이 문화는 제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제도가 못 받쳐주니까 이런 문화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하려면 미국처럼 아예 권력이 확실히 분립된 상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를 하던가, 해야 되던가. 그러면은 정부가 예산 편성권, 법률 제청권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의회가 갖고 있는 거고, 감사원도 의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원 내각제를 할 것 같으면 아예 독일식으로 이렇게 선진 의원 내각제를 하던가. 이게 대통령 중심제도 아니고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이게 적당히 짬뽕 시켜놨는데 이게 가장 나쁜 것만 2개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권력 분점도 안 돼 있고 책임 정치도 안 되고 그러면서 승자는 모든 걸 다 독식해버리는 이 정치 제도 속에서 이게 뭡니까? 이 한국 정치가 이렇게 숨이 막히는 현실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와서 뭐 싸우고 싶겠습니까? 일하고 싶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지요. 근데 오면 싸워야 되는 이 현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할 때 17대 국회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도에 대연정을 주장하셨다가 소연정도 아니고 대연정이었어요. 이게 당시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연정을 하자 이거 소연정 말고 대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가 제기하셨다가 이미 그때 돌아가실 뻔했죠. 이쪽 저쪽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저는 제가 국회의원 2년 참가하고 있을 텐데 저는 찬성했거든요. 그거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찬성했는데 근데 마침 이제 비슷하게 제안을 주셔서 2005년도에 우리가 여당일 때 제안했을 때는 찬성하고 우리가 야당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못 받고 반대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면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저런 이유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이임사무가 70%, 고유사무가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태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거 지방자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이 다 이임사무고 고유사무 30%밖에 되지 않는 이 지방자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잡고 중앙정부 권력과 싸우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손잡고 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지방자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연정에 있어서는 저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사 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중요하고 정책의 합의가 중요하고 이 합의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것 실행기구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 모르겠습니까? 지사께서 임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무직, 그러니까 고위 정무직, 집행부를 지휘할 수 있는 고위 정무직은 정무부지사 하나밖에 없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리는 나중에라는 거예요. 자리는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정책이나 어떤 실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인사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이제 협상단에서 충분히 다 열어놓고 그렇게 토론하고 또 의논하면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게 단기간에 끝날지 아니면은 독일처럼 40일 이상 2달 이상 갈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다만 이런 거죠.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한편으로는 흥분되고요. 솔직히 이게 이 새로운 역사
하나 만든다. 새로운 한국의 정치를 하나 만든다. 이런 흥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또 한편,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뭐 실패하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역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해봐야죠.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즘, SNS도 유심히 보고, 뭐, 인터넷도, 이런 기사 나오면 인터넷 댓글도 좀 보고 하는데, 좀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막 반대도 있고, 솔직히 좀 논쟁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누가 막 반대도 좀 해주고, 하다못해, 이 선거 졌으면은 집에서 반성하고 있지,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런 좀 공격도 좀 해주고 말이죠. 또 옛날처럼 무슨, 뭐 얻을 게 있다고, 당선, 집권당과, 손을 잡냐, 그래서 네 삭불 아니냐, 이런 공격도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좀 논쟁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 논쟁을 해야 이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들 그냥 동의가 너무 많고, 격려가 너무 많아서 조금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제, 도의회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이 도의원 역할을 하겠다, 도의회 권한 행사하겠다라고 또 이 희망에 부풀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이 과정이 도의원님들 도의회의 또 권한을 조금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볼멘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극복돼야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제도 정비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비해야 될 제도, 또 새로 도입해야 될 제도, 법률,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함께 힘을 손잡고, 만들어보자. 그 과정에서는 정권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저는 그런 용감함이 필요할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경필 당선인 말씀 발언 듣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참 운이 좋은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도 정말 몇 가지 이런 변수들이 조금이라도 틀어졌으면 제가 졌을 텐데, 이번에 승리한 것도 그렇고요.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 같은 좋은 정치적 파트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아주 정말 너무나 저에게는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스님 몇 분하고 오찬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불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스님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이나 송호창 위원장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정치하게 돼서 아마 우리 당선인이 큰 복을 타고 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오늘 또 우리 함진규 의원님, 도의회에서 잔뼈가 굵으신 우리 의원님이 도당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큰 우군과 또 당내의 여러 가지 우려를, 또 도의회의 우려를 함께 고민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택환 교수님, 송경영 신부님, 정영덕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도지사 출마를 처음에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유가 사실은 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신당의 합당도 저에게 도지사 출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제가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크게 목표로 삼은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정치를 하면서 하나의 구호를 딱 하나 정한다면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라는 구호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구호를 하나 정한다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십, 권력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들과 갈등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014년 이때가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제3당의 출연을 희망했던 국민들의 이런 갈망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통합으로 사실상 이제 에너지가 많이 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치에서 이것을 권력구조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도지사에 출마를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앙 단위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 지방 단위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선거 때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고, 아까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역제안을 주셨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도지사가 갖고 있는 인사 정책 예산의 이 권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죠. 이것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제 것이 아닌데 저한테 이제 권한이 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함께 논의하고 나누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이 네거티브를 안 했습니다. 네거티브를 경기도에서만큼은 거의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보니까 당내 경선은 오히려 아까 우리 그 원혜영 선배님 그 정책 담당하신 분도 계셨고, 아까 질문 주셨고, 김상권 후보님도 계시지만 당내 선거는 굉장히 치열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는 본선도 그렇고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는데, 제가 네거티브를 안 한 이유는 사실은 이 선거 이후의 연대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네거티브를 할 정도의 그 깨끗한 완벽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임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상대방을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이게 끝나고 나서 통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제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꼭 성공시키고 싶고요. 저는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김택환 교수님께서 쭉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 학자적 또 언론인적 이런 상상력과 또 지식을 통해서 독일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40, 50개 자리는 아니고요. 지금 딱 나눌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바로 나눌 수 있는 자리는 딱 도지사, 부지사 한 자리입니다. 나머지 그 자리들은 아마 이제 특별법을 같이 이제 추진하라는 말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바로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주례가 됐든 더 자주 만나든 이렇게 이 논의를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고, 어제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도입하자는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하여튼 법의 정신을 어기지 않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모두 다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법을 추진하려면 우리 김성권 선배님, 임내연 의원님께서 또 국회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귀옛말로 무슨 얘기했냐면, 내일부터 우리는 저기 협상단은 협상하고 우리는 여야 원내대표님들, 당대표님 찾아다니면서 진짜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지사 자리 또는 지방장관이든 됐던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10자리면 뭐 너무 좋겠지만 당장 뭐 3개, 4개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함께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서로 나누고 이 권한을 나누는 이런 그 모습을 한번 보여가는데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옆에 앉아서 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협상단에게도
또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께도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부지사를 하실 분을 조만간 추천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 협의는 협의대로 해 나가면서 아울러 부지사와 관련된 인선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 법 제도상 저희가 이제 그 인사를 들어가는데 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를 들어가더라도 이게 이제 이렇게 자리를 나누는 형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모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찍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모하는 과정이나 이런 가운데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런 부지사님이 오셔서 단순히 그냥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인사를 같이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는데 야당 출신의 야당과 아주 소통이 원활한 야당 출신의 부지사가 오시면 이분을 통해서 인사와 예산을 아주 다 까놓고 얘기할 겁니다. 다 공개해서 항상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과정에서 야당의 지도자님들과 우리 도의회에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그 도의회에 전달이 되면 거기서 또 의견이 있는 거를 전달을 받아서 이런 인사를 또 진행해 나가고 특별법이 마련이 돼가지고 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앞으로 지방 이런 기관장들의 이 인사 문제들에 대한 제도가 바뀌게 되면 이것은 이제 정말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열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지사부터 스스로 변하겠다는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울러 정치적 상상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우리 야당의 지도자들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행운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부지사님 추천도 저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께 겸허하게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정치적 상상력과 유연성을 가지신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는 어떤 분이라도 토를 다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낮은 단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높은 단계로 가는 저는 이러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뭐 연정을 시작을 하고 1년 있다가 평가를 해보고 또 2년 있다 평가를 해봐서 야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더 높은 단계로 가보자 라는 협상을 또 1년 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있다 할 수도 있고 1년 있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협상을 점점 높여가서 저는 여기서 성공하는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과 우리 야당의 지도자님들께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 힘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작한 새로운 정치 혁신 또 협치 이런 것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겸허한 마음과 또 이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이러한 각오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의 이 연합정치를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같이 박수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드릴게요. 너무 분위기 어떠십니까? 원래 위대한 정치인들. 잠깐만요. 이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러고 뺐. 많이. 어이구,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예리하게 납작하게 말씀하시네요. 한잔 있죠? 네. 이리 오시죠.
주역이야 주역. 갑자기 어제 당시 때도 지금 나버렸어. 네.